안녕하세요. 과학기술과 철학 수강생 여러분. 자, 오늘 13주차 수업인데요. 자, 이번 주 수업 역시 지난 과제, 이번엔 11주차 과제죠. 이게 마지막 과제죠. 11주차 과제에 대한 해설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강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두 편의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둘 다 보시기 바라고요. 이 해설은 이번엔 좀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관식이 좀 적어서. 네. 자, 그러면 봅시다. OX 퀴즈인데요. 자, 혼합법이 옳다면 알코올의 부피 팽창률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자, 여기서 혼합법이 옳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혼합법을 통해 예측된 이론치와 비교해서 일치된 그 부피 값을 보여주는 온도계를 선택하겠다는 거였죠. 그렇게 선택된 게 바로 이제 수온 온도계였고요. 수온 온도계는 정말로 이 시험 방법에 따르면은 부피 팽창률이 거의 일정한 그런 거의 직선 형태로 올라가죠. 온도의 이론치가 있고 이제 측정치가 있으면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반면에 이제 알코올은 어땠어요?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 구간에서는 부피 팽창이 좀 느리게 되고 높은 온도 구간에서는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겁니다. 혼합법이 옳다면이니까 결국 이 온도의 이론치 x축으로 설정했던 게 진짜 온도라면이라고 실제 참된 온도를 이제 그 이론치가 보여주고 있다면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 혼합법이 옳지 않다면 그 가정을 우리가 혹시 의심한다면 이렇게 확실하게 답은 할 수 없죠. 왜냐면 그 온도가 진짜 온도인지 의심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는 그냥 상대적인 비교만 가능한 거죠. 혼합법이 옳지 않다면. 자, 그 다음에 혼합법은 정당화되지 않은 가정. 결국 온도 변화에 따라서 무조건 동일한 온도 변화에 동일한 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가정. 비열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그 가정이 사용되겠죠. 0도씨에서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이나 50도씨에서 5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이나 99도씨에서 100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이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혼합법에는 필요해요. 그래야지 0도씨 물과 100도씨 물을 반반 섞으면 50도씨가 되는 거죠. 바로 그 가정이 없으면 그게 성립될 수가 없고 결국 혼합법에 의한 이론치 계산이 다 이제 의심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혼합법은 정당화되지 않은 가정을 사용한 거죠. 당시에. 비교 가능성 시험은요. 비교 가능성 시험은 뭐였죠? 동일한 상황에 놓고서 이제 온도계를 여러 개 꽂았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동일한 상황에서 각각의 온도계들이 이제 동일 유형의 온도계라면 동일한 온도를 가리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인 거죠. 만약에 동일한 상황을 딱 부여했는데 온도계마다 다른 값을 보여주겠다. 어떤 애는 요만큼 올라가고 어떤 애는 요만큼밖에 안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상한 거죠. 둘 다 수온 온도계인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 틀린 거고. 우리는 근데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또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몽땅 이제 의심해야 한다는 게 이제 비교 가능성 시험의 기획인데요. 자, 이 시험 역시 어떤 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일값에 얼린 거죠. 주어진 상황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그 온도는 단 하나의 값만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 가정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두 개 온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상한 일은 그걸 꼭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물론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거라서 그걸 가정이라고 말하기도 참 이상하지만 사실은 그런 가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빅토르 르뇨라고 하는 그 과학자도 그런 가정을 사용했다는 거죠. 물론 본인은 그런
어떤 가정들은 다 없애고 순수히 관찰만 가지고 실험만 가지고 온도계를 정당화했다고 본인은 자부했겠지만 사실은 아까 말한 그 단일값의 원리와 같은 그런 가정 없이는 불가능한 시험이라는 거고요. 근데 이 단일값의 원리가 사실은 정당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정당화가 안 되고 경험적으로도 정당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이 단일값의 원리에 위반된 어떤 측정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어떤 온도계는 이만큼 나오고 어떤 온도계는 이만큼 나왔어요. 동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까 결국 단일값의 원리에 위반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결론 내리죠? 아, 이 단일값의 원리가 틀렸구나. 반증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측정 장치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측정 장치를 평가하는 거죠. 관찰 결과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관찰이 일어나든 우리는 단일값의 원리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자, 어떤 상황에서 10도씨이면서 15도씨일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이 모순은 아니라는 겁니다. 논리적 모순은 아니에요. 논리적 형태로 보면 P이면서 Q다라고 하는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P이면서 P가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적 모순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교 가능성 시험 역시 정당화되지 않은 가정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혼합법은 온도의 측정치와 이론치를 비교하죠. 그래서 X축, Y축 놓고서 이론치, X축, 측정치, Y축 놓고서 비교하죠. 둘을. 하지만 비교 가능성 시험은 온도의 측정치를 이론치와 비교하는 게 아니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개의 복수계 단일 유형의 온도계들을 그냥 꽂아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측정치들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혹시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 강의 한번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측정치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이론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 시험의 가장 심각한 단점이라고 부른다면, 단점이 있다는 건 뭐냐면 참된 온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 근데 만약에 참된 온도가 있기만 한다면, 만약에 생각해서 참된 온도가 있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값이든 어쨌든 측정한 결과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값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기준은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 같단 말이죠. 물론 그 가정 자체가 왜 그게 성립해야 되는지 잘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에 호소해서 우리는 측정치들이 다르면 안 된다. 동일한 상황에서. 라고 해서 비교해서 측정치들이 서로 다르면 아, 그 온도계는 안 되겠네 하고 이제 신뢰를 못 하겠다라고 버리는 거고요.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온도값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게 있으면 걔는 아, 얘는 쓸만한 온도계구나. 적어도 아까 일관되지 못했던 그런 온도계보다는 쓸만한 온도계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 시험은 온도계 속 유체의 부피 팽창률이 온도와 무관하게 일정한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아니죠.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비교 가능성 시험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론치와 비교를 전혀 안 하죠. 그러니까 참된 온도든 아니면 참된 온도를 대리하는 어떤 이론적인 온도든 그것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참된 온도에 비추어서 이게 막 일정하게 부피 팽창률이 일정한지 그래서 딱 참된 온도와 비교해보면 온도의 측정값과 실제 온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딱 일정하게 직선으로 딱 올라가는지 그런 걸 전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종류 그걸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전혀 아닌 겁니다. 왜냐면 측정치들끼리만 비교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빅토르 르뇨도 본인의 시험을 통과한 공기 온도계가 참된 온도를 나타낸다고 말하진 않았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일값의 원리와 충돌하는 특정 결과는 존재할 수 없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존재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존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단일값의 원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단일값의 원리에 비추어서 그 측정 결과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 측정 결과는 그런 값이 나오게 된 건 뭔가 그 측정 장치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수온 온도계를 여러 개 꽂았는데 단일화 상황에서 하나는 200도씨, 하나는 201도씨, 하나는 203도씨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단일값의 원리와 충돌하는 측정 결과는 나온 거죠. 그리고 이해도 할 수 있어요. 수온 온도계가 뭔가 지금 유리에 따라서 이게 유리관이 팽창하는 것 그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가능하죠. 그럼으로써 얻은 결과는 뭐예요? 우린 수온 온도계는 못 쓸 온도계구나 라고 적어도 이제 한 100도씨, 150도씨, 200도씨 넘어가는 그런 높은 온도에서는 얘를 써먹기가 좀 어렵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단일값의 원리와 충돌하는 측정 결과는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이제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런 측정 결과는 존재할 수는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인데요. 빅토르 르뇨가 아래의 상황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적절한 것. 아래의 상황이 뭐였냐면은 이제 뭐였죠? 뭐였더라? 자, 이거 봅시다. 이거죠. 빅토르 르뇨. 과학자 A는 어떤 뜨거운 현상 AX의 온도를 수온 온도계로 측정한 결과 251도씨가 나온 반면 공기 온도계로 측정한 결과 249도씨가 나왔다고 보고했어요. 자, 빅토르 르뇨가 이런 보고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자신의 실험 결과, 그 평가, 수온 온도계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공기 온도계 평가에 비춰 보면은 이거죠. 자, 이 동일한 현상 X를 공기 온도계로 특정하면 내 공기 온도계로 특정하나 그 사람의 온도계로 특정하나 똑같이 249도씨가 나오겠죠. 바로 그 비교 가능성을 통과한 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내 공기 온도계나 그 사람의 과학자 A의 공기 온도계나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동일한 값을. 그렇다고 실제 이 현상 X의 참된 온도가 249도씨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반면에 수온 온도계는 어때요? 내가 어디서 산 수온 온도계랑 과학자 A가 산 온도계랑 서로 호환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 A는 그 현상에 대해서 251도씨로 수온 온도계로 측정했다 하더라도 내 수온 온도계는 다른 값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두 수온 온도계는 호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로 그 얘기죠. 그리고 100도씨는 똑같이 100도씨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어떻게 온도계를 만들어요? 물에 끓는 점을 100도씨로, 물에 어는 점을 0도씨로 일단 맞추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 값 자체가 다를 수는 없는 겁니다. 수온 온도계든 공기 온도계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온도계의 신뢰성은 신체 감각에 의해 정당화되지만 신체 감각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라는 주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라. 합니다. 자, 이 문제 자체는 뭘 의도하는 문제냐면요. 글쎄요, 의도가 뭔지. 자, 생각해보세요. A랑 B가 있어요. A가 B를 정당화해줘요. 근데 B가 A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 역설이죠, 사실은. 우리가 뭔가 A가 B를 정당화해준다면 A가 더 단단해야 돼요. A가 더 신뢰할 만하죠. 그렇죠? 보통 그런 것으로부터 아직 의심스러운 애가 더 의심스럽지 않은 애로부터 정당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확실한 애로부터 불확실한 애가 정당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서 보면 A가 B를 정당화해 주는데 오히려 B가 A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지금 장하석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장하석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온도계의 사례를 통해서 그런 상황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많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지금 혹시 우리가 뭔가 속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전통적인 논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정당화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없어 보여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사실은 정말 각 잡고서 이거를 옹호하려 그러면 사실은 한 줄, 두 줄, 뭐 한 문단 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그냥 해볼 수 있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쓴 답을 보면 이 정도 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온도경은 신체 감각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왜냐? 우리가 온도경을 어떻게 만들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신체 감각이 뜨겁다고 할 때 올라가고 차갑다고 할 때 내려가는 그런 신체 감각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얘는 신체 감각 대신에 쓸만한 애구나 라고 정당화가 되는 거죠. 내가 신체 감각으로 뭔가를 재는데 신체 감각 대신에 온도경을 통해서도 걔를 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정당화가 일어나는 거죠. 상당히 느슨하게라도 일관성이 확인돼야만 우리는 그 장치를 신체 감각 대신에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당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온도경은 신체 감각보다 더 신뢰할 만해요. 왜냐? 자, 그 미지근한 물 사례 보면은 한쪽 손은 뜨거운 물에 담갔었고 한쪽 물을 얼음물에 담갔었다가 이제 딱 손을 대면은 두 손이 느끼는 온도가 다르죠. 감각이 다르죠. 한쪽 손은 차갑다 그러고 한쪽 손은 뜨겁다 그러는데 그럴 리는 없겠죠. 근데 사실은 그 물이 뜨거우면서 차가울 리는 없겠죠. 근데 온도경을 집어넣으면 어느 쪽을 담그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똑같이 나오겠죠. 똑같은 만큼 올라가죠.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온도경이 뭔가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동일한 값을 보여주는 점에 있어서 실체 감각보다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온도경은 미세한 온도 차이를 알려주죠. 신체 감각은 구분할 수 없는 어떤 온도 차이들을 온도경은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는 대충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불을 떼면서 어떤 물체를 가열하면서 온도경을 딱 대보면 온도경은 지속적으로 올라가죠. 근데 손을 대보면 지속적으로 올라가진 않죠. 이제 우리는 온도 변화를 감지 못하는 그 상황이 구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온도경이 신체 감각보다 좀 더 낫다, 더 예민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온도경도 분명히 신체 감각과 일관성을 좀 보여줘야만 쓸만하다고 생각했죠. 애초에 뜨겁다, 차갑다라는 그런 온도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뜨겁고 차가운 정도라고 하는 신체 감각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원래. 그리고 온도라는 개념 그 자체가 사실 결국에 뜨겁고 차가움을 느끼게 해주는 외부의 무언가, 나의 그런 뜨겁고 차가운 감각을 일으키는 무언가라는 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서 거기에 이제 온도라는 개념을 부여한 거니까 이제 신체 감각이 어떤 출발점일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온도를 측정하려면 신체 감각과 어느 정도는 일관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양쪽을 모두 이제 옹호한 겁니다. 사실 제가 옹호하라고 한 게 양쪽이죠. A가 B를 정당화한다. 그리고 B가 A보다 낫다. B가 A보다 신뢰할 만하다. 바로 그거를 얘기한 거. 그러니까 둘 다 옹호한다라는 건 이 둘 다를 옹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대부분 그냥 그 B가 A보다 낫다. 온도경이 신체 감각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 점만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감점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어쨌든 그럼 B가 A보다 나은 이유들이 어떤 게 있냐? 예를 들면 뭐 범위, 신체 감각으로 측정 불가능한 것들을 온도경이 측정할 수 있다. 또는 정확성, 또는 뭐 이게 정확성이란 말 자체가 애매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참된 온도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그렇게는 사실은 좀 얘기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온도경이 정말 참된 온도라고 하는 미지의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의미의 정확성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예민함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표현을 쓸 때 이 정확성 이런 표현들이 좀 분명하게 써야 돼요. 어떨 때는 과학 철학에서 보통 정확성은 관찰과의 일치, 그러니까 이론의 예측과 관찰과의 일치 정도, 오차가 적다. 뭐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정확성의 보통 일반적인 의미고, 또는 온도계가 뭐 정확하다라고 할 때는 숨은 의미는 진짜 온도, 참된 온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온도경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분명치는 않죠. 그리고 그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반복했고요. 참된 온도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보면 보통 예민함인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신체 감각으로 서로 다른 온도의 온도 차이를 정확하게 아는 게 불가능하지만 온도경은 그 차이를 이제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일관성, 그렇죠? 일관성.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온도 값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신체 감각은 그러지가 않죠. 왼손 오른손이 다를 때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유 가능성. 자, 이거는 그래서 신체 감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상당히 어렵지만은 온도경은 어떤 눈으로 보이는 그 결과가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유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등등등을 이제 나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록 좋은 거죠. 어떤 분들은 그냥 낫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유가 거의 제시되지 않은 정도 개선했다 뭐 이렇게만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좋은 답이 될 수는 없죠.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거죠. B가 A보다 신뢰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냥 신뢰할 만하다라고 주장만 반복하게 되니까 그런 답안은 좀 아쉬운 답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가 A보다 낫다는 점을 거부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 애초에 신체 감각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는 할 수 없다. 온도경을 무작정 신뢰할 만하다 말할 수는 없고 대신에 신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진보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수학의 공리처럼 온도경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생각한다. 일종의 작업 가설처럼 일단 믿고 시작해보자. 신뢰할 만하다라고 할 만한 이유는 없고 신뢰를 일단 해보자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예민하다라고 하는 점이 장점이라고 얘기했지만 신체 감각으로는 온도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데 온도경으로는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판단해야 될까요? 왜 온도경에서 차이가 나는 걸 가지고서 온도경을 믿어야 되죠? 내 신체 감각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온도 차이가 정말로 있구나라고 왜 믿어야 될까요? 그렇게 믿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약간 결단이 분명히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약간 그런 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신체 감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뜨거운 물체에 대해서 온도경은 여러 가지 측정 결과를 보여줄 수 있죠. 근데 그에 대해서 제가 왜 믿어야 되죠? 그 사실
애매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애매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점을 좀 강조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걸 일단 이렇게 신뢰하고 나면 이제 더 나은 걸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기대 덕분에 이제 애초에 신뢰만 한 걸 곧장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건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수대야에 그 물 담아놓고 이제 하는 그 실험을 보면은 또 분명히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소수할 때가 신체 감각밖에 없다 그러면 비교 불가능하겠죠, 맞죠? 내 신체 감각으로는 이 물의 온도는 왼쪽 손으로는 차갑고 오른쪽 손으로는 뜨겁다. 근데 온도경으로는 두 온도가 같다. 누구 말이 맞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평가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호소할 때가 있죠. 어떤 거? 직관이죠, 직관. 상식, 직관 또는 장하석식으로 말하면 존재론적 원리에 호소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그 단일값의 원리에 호소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단일값의 원리에 호소해서 우리가 관찰 이외에 호소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적어도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온도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그런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제 온도경을 더 신뢰할 만한 상황이 또 존재하는 거, 또 있는 거죠. 어쨌든 나름 저는 뭐 마음에 들었던 답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답을 했는데 이건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4 B가 A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점을 부정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경이 신체 감각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점을 부정한 건데요. 왜냐? 또 나름 또 읽어보니까 또 그렇듯 하더라고요. 신체 감각은 우리가 온도를 느끼는 방법일 뿐이고 그 사실은 온도경의 신뢰성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체 감각이 온도경을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체 감각은 그냥 우리가 느끼는 방법일 뿐이고 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약간 좀 생각해 볼 만한 건 온도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신체 감각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온도를 느끼는 최초의 유일한 방법은 신체 감각이었던 거죠. 다른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온도를 느끼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신체 감각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적어도 신체 감각과 어느 정도는 일관성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편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답했어요. 신체 감각 자체가 정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 감각에 의해 온도경의 신뢰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럴 수도 있죠. 신체 감각 자체가 전혀 정당화된 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뭔가를 느끼는 것 뿐인 거죠. 그렇죠? 뜨거워, 차가워 이런 느낌을 가질 뿐이지 그게 어떤 객관적인 온도라고 하는 걸 보여주진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온도경이 신체 감각과 일관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뜨겁다고 할 때 올라가고 차갑다고 할 때 내려간다면 적어도 우리는 신체 감각만큼은 온도에 대해서 신체 감각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온도경도 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정당화는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주 낮은 수준의 정당화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세요. 온도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온도에 대해서 신체 감각이 하는 무언가를 온도경도 대신할 수 있다 정도의 정당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체 감각 자체가 정당화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뭐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이때 사실은 높은 수준의 정당화가 안 됐다는 것뿐이지 낮은 수준의 정당화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신체 감각이 그래도 나름 꽤 일관돼요. 그리고 사람마다 공유 가능합니다. 분명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더위를 잘 느끼고 어떤 사람은 더위를 잘 못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대체적으로 일관된 반응이 보이죠. 여름이 되면 다들 덥다 그러고 겨울이 되면 대체로 다들 춥다 그럽니다. 그렇죠? 낮이 되면 덥다 그러고 밤이 되면 춥다 그래요. 얼음물에 손을 대면 다들 차갑다 그러고요. 끓는 물에 손을 대면 다들 다 뜨거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들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감각을 느껴요. 바로 그렇다는 건 동일한 감각을 일으키는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정도의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죠. 물론 그로부터 이제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이게 정당화되는 게 얼마나 엄밀하게 정당화되느냐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실은 이 심리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제 자극과 이 감각 사이에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다시 엄청나게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아주 그 정도 수준의 낮은 정당화가 있긴 있다는 거고요.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신체 감각이 정당화가 전혀 없다 라고까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반론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운 답변들이 좀 있었는데요. 자, 온도경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신체 감각과 달리 자연적인 현상이므로 온도경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비교적으로 좀 더 객관적이다. 근데 제가 보기엔 자연적이란 현상이란 표현은 온도경의 장점, 온도경이 더 신뢰할 만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제대로 포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연적이다. 그게 어떤 점에서 신뢰할 만한 점이 되는 거죠? 자연적인 현상도 충분히 변덕스러울 수 있습니다. 변덕스러울 수 있다면 우린 그 결과에 대해서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신체 감각으로는 온도를 수치화해서 알 수 없지만 그 역할을 온도경이 해준다. 그러니까 신체 감각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 그럴까요? 수치화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수치화 자체가 신뢰성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어떤 특정 장치가 보여주는 수치가 매번 변덕스러운 값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자, 그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수치화 자체가 객관성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숫자가 뭐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뭔가를 보여준다. 자, 사실 이게 자, 숫자라고 하는 게 수라고 하는 게 뭔가를 객관성을 담보한다라는 그런 착각들이 많이 존재하죠. 사실은 시험 성적으로 뭔가를 그래서 시험 성적을 탁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사람의 능력을 탁 나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신체 감각이라는 기준을 존중함으로써 그보다 개선된 기준을 만들고 합의함으로써 점점 증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강의 중에 하긴 했죠. 하지만 이 답변이 제가 낸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너무 일반적인 답이에요. 신체 감각과 온도경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건 좋지 않아요. 너무 게으른 답변이에요. 그 다음에 감각은 다른 기준보다 앞설 뿐 온도경보다 정당성과 신뢰성이 떨어짐으로 맞는 말이다. 자, 이거는 거의 질문을 그대로 반복한 것처럼만 보인다. 그 주장을 옹호했다고 하지만 그 주장을 그냥 반복했을 뿐 그 주장의 이유를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답변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과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점 만점에 평균이 한 8.1 정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정도로 하겠고요. 이제 이 동영상을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또 새로운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